2022년도에는 가장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데 그러면 여야 후보들에 따라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빠숑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받았었고 받을 때마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공약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두 후보자님들이요, 부동산을 잘 모르세요. 계속 회의를 하는 것 같고 여론을 계속 듣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계속 공약들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의 정책들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여당의 정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당의 정책들,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뒤집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이고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어차피 또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바꿔가겠습니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두 분이 달랐었거든요. 지금 공약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1년 12월 28일 현재 오늘 공약은요, 두 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향후 이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절하면 되는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까지 말씀드리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두 후보님들은요,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이기 때문에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공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듣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당 후보님들이든 야당 후보님들이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약들,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안 하고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 수요랑 공급에 좀 이런 매칭들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게 이분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일 텐데요. 일단은 두 분의 코드가 맞은 것들이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했고, 두 분 다 정말 놀랍게도 250만 원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마치 또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똑같아요. 250만 원과 똑같이 쫓지 않았었어요. 네. 조금씩 서로 5만씩 더 올렸거든요. 네. 맞았어요. 결국은 250만에서. 처음에 100 몇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250만 원 맞았기 때문에 제발 1년에 50만 원씩 250만 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건은 뭐냐면은 공급을 하더라도 당장 입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전세 시장부터 좀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두 후보님들이 그전에는 완전히 상반했던 게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적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화를 해야 되고 완화 같은 건 없습니다라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주택자 물건들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분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건 아니니까. 윤석열 후보님도 처음에는 1주택자들만 완화해주겠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매물도 조금은 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맞았단 말이죠. 결국은 계속 시장에 매물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전세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전세 시장의 매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주택자들과 공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책에서 조금은 완화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내지는 폐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나왔어요. 선거 캠프에서. 제가 1년 동안 뉴스 브리핑을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했는데 그 양쪽 진영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내년에 두 후보님들이 아마 이제 올해 혹은 이번 정부에서 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가깝게 정책들을 공약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맨 처음에 양 후보님 공약이 똑같아요라고 했을 때 싶긴 했었는데 쭉 들어보니까 그러네. 네.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 지금보다는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적극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신축에 대한 아마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참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2019년도부터 계속 분양 물량들이 밀렸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 밀려가지고 좋은 분양 물량들이 2022년도에 대규모로 공급됩니다.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아파트. 이문 또 뉴타운도 1구역도 레미안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나오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 물량들은 인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지 않으면 아마 당첨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사전 청약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무주택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춰 갖고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점 높으신 분들은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규 청약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재개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발표된 것들인데 정비 사업도 밀어주기로 하셨어요, 두 후보 다. 그렇죠. 딱 네. 오늘 저는 신통기획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후보님들이 정비 사업도 밀어주겠다고 공약을 했던 건가요? 그 신통기획도 포함된 건데요. 국토부에서 어저께 업무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정비 사업 절차를 줄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했던 신통기획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물론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들은 국가에서 환수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추가 수익을 만든 다음에 환수하겠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이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내년에도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어차피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다주택자인데요. 다주택자 분들은요, 일단은 세금 부분들과 대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갖고요, 전략을 다시 짜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거처럼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요,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게 없어요. 아마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과하기 전까지 같은 경우는 다주택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똘똘한 거를 한 채를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좀 전략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를 바라지 마세요. 저 월세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갖고 자비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이게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건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내는 것들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체 구성비가 100%면요. 1주택자가 50%고요. 무주택자가 40%고요. 다주택자가 10%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 위주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들은 솔직히 별 관심이 없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집이 있으면 보수화가 된다라고 전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수현 수석님께서 꿈의 주택을 찾아서 그다음에 아파트는 끝났다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별 관심들이 없는데 제일 민감한 층이 어디냐면요. 무주택자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격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밀어주는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의 무주택자들을 위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애들처럼 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집을 막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규제 지역 내,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이거든요. 거기는 계속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를 안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것들과 안 할 것들을 나눠서 전략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강남의 열채 이거 안 돼요. 종부세가 몇 억씩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그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신탁을 할 수도 없고 명의 분산도 할 수도 없고 법인으로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비싼 지역들을 여러 개 갖고 가시는 것들보다는
짧게 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의 중소도시가 조금 뜰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결국은 똘똘한 지역들은 정리할 것이고 그 돈으로 비규제 지역들을 공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핵심은 지역이 좋은데 나쁜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세금 세팅이 1번이다. 그 다음에 정상 상품군으로 가는 게 2번이고 그렇죠. 마지막이 금액대에 맞는 지역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꼬여버리면 네. 아무리 더 좋은 상급지를 갈 수 있어도 거길 못 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세금 맞춰 잘 모르겠으면 똘똘한 한 채로 가든 네, 그렇죠. 아니 세금 세팅이는 다주택자로 가든 네. 아까 월천 대사님이 얘기에 따랐나요? 뭐 자비를 바라지 말아라. 이거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게 어떻게 식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명확하게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사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무주택자분들은 사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 일부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표현을 빌려보자면 설거지 당한다, 상투 잡는다 네.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저를 초기에 봤었던 분들은 이제 같이 늙었어요, 저랑. 예전에는 이제 30대 전후로 그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40, 50, 60 분들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20, 30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 계획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늘 있었고 그 기회를 못 잡은 것들에 대해서 늘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솔직히. 예. 3년 전에 비트코인만 샀었어도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더리움을 샀었어도 이런 것들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하시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저랑 또 비슷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남에 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거부터 일단은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요. 강남에 갈 수 없는데 강남만 보고 있습니다. 시세가 빠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긴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두에 정말 좀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서울은 집값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지금 그 가격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올랐던 들어올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격 이후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시작에서 참여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울에서 시작을 못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경기 인천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서울 못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요. 모두게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라갈 때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경기도가 올라가는데 서울이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들쭉날쭉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다 목격을 했었고 분석 보고를 썼었고 제도 칼럼 부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최근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마포 레미안 푸르조라고 하는 아파트 아시잖아요. 그럼요. 마레프하고 마레프. 아이온 뉴타운의 대장이기도 하고요. 아이온 2구역일 텐데 아이온 3구역이죠. 3구역. 예. 그 아파트가 평당 2천에 분양하는데 완전 미분양이 났어요. 미분양의 정도가 뭐냐면 70%가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줍줍을합니다. 그때도 한참 아무튼 안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양가가 2천만 원밖에 안 했었잖아요. 6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도 30평 때도. 근데 그게 지금 17억, 18억, 호가로는 20억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15억이 됐을 때 어떤 선택들을 했냐면요. 요거를 팔고요. 강남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 역삼동으로 갔었어요. 역삼동에 10년차 구축들이 안 올랐었습니다. 왜냐면은 강남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강남도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은 재건축 아파트들만 올라요. 심지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안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안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오른 것들이지. 지금 트렌드는요. 입지가 아니에요. 물론 입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입지 내에서는요. 유사한 입지들 중에서는 상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축에서 새 아파트가 된 것들 혹은 재개발 지역에서 새 아파트 된 것들이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근에 집값이 올라간 것들 보면은 신축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지 구축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들이거나 신축들이 될 만한 것들을 되도록 초기에 들어가셔서 저렴한 비용을 절마하신 다음에 신축이 됐을 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상급 입지로 뭐 구축도 좋고 준실축도 좋습니다.
옮겨 타시면 되거든요. 그 전략이요. 저는 이거 이미 10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5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천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 물량이 아직도 많아요.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근데 분양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요. 비싸게 분양도 할 수 없고요. 피도 안 붙어요. 예. 그러면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올라가느냐?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도 개통되면서 새 아파트가 입주 딱 하게 되면은 확 올라 버리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했냐면은 위례에서도 경험했고요, 판교에서도 경험했고, 광교에서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강남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요, 상급입주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인천, 경기에 아직 그런 기회들 많아요. 화성에도 아직 남아 있고요, 평택에도 남아 있어요. 심지어는 북부 쪽에 고양시도 아직 남아 있고, 파주에도 남아 있고, 의정부, 양주도 남아 있거든요. 경기도도 남아 있고, 인천도 남아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잘했는데 분양가를 다 눌러놨어요. 평당 다 1,000만 원대로 분양을 해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 2천에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대출도 나옵니다. 경기도, 인천은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9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도 나옵니다. 계약금만 걸 수 있는 돈만 있으면요, 돼요. 무조건 서울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것들이 안 되는데, 이런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요, 실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사실 못 사는 거지. 예. 규제만 없으면 진짜 사고 싶은 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솔직히 너무 답답하죠. 뻔히 보이거든요, 올라갈 것들이. 근데 지금 정부에서 다 주택자들이 못 사게 막고 있잖아요. 이 기회를 왜 놓치시냐고요. 아직도 기회가 많고요. 올해도 아직 남아 있고요. 내년도 많고 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지금은 저렴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분명히 5년 후에 10년 후에 좋아질 입지들이 있고 좋아할 상품들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진 경제력이면요, 사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안 하세요? 예,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네요. 네, 빠숑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이 투미TV 2021년도 마지막 촬영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덕담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내년에는 호랑이 해예요. 호랑이 해는 아무래도 한반도 지형이 호랑이 모양이잖아요. 조금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호랑이의 엄청난 기운처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곳으로 막 뻗어나가고 잘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버시고 아무튼 원하시는 것들 다 될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실 겁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올해보다는 조금 잦아들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활동 계획을 많이 잡으시고 투자 계획도 좀 많이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또 내일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한 번도 활성화가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좀 기운들을 좀 빌어서 여러분들 삶에도 일단 활력과 행운과 여러 가지 좀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화이팅! 네, 투미TV 시청자분들 그리고 빠숑의 세상답사기 시청자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네, 스마트투비의 김학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